자,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불씨가 이제 한일로 옮겨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우리 경제에 돌파구는 없는지 이분과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출 규제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좀 긴장감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 예, 상당히 좀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사례를 고려를 했을 겁니다. 네. 당장 자기들 수출이 안 되면은 관련 기업들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만은 또 국제 여론도 상당히 나빠질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정부 기업들이 반발할 것을 알면서도 일본 정부가 이런 정책을 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들도 심사숙고를 했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는 않고요. 좀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지속된다고 치면은 이제 수출 규제 품목의 확대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우리 정부 사회 애교가 문제인데요. 네네. 사실 정치인들이 문제죠. 그렇죠. 네. 이런 애교를 어떻게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져 있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확대될 가능성도 예, 예. 염두는 해두고 예, 계시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확대 가능성까지는 저희가 나중에 진짜 확대가 되면 그때 또 짚어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게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이 어디까지 파장이 불러일으키게 될 것인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 들어봤을 때는 5천억 원으로 170조 원을 건드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예. 이번 사건으로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실질 GDP 기준으로 작년 보면은 우리 수출이 GDP 국내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43%.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를 보면은 네. 예, 중국하고 미국에서 벌어가지고 이제 중동하고 일본에서 쓰는 경우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에 무역수지 흑자가 697억 달러였는데요. 네. 예, 중국에서 한 556억 달러 벌고 예, 중동에다 646억 달러 썼습니다. 네. 예, 중동에다 쓸 수 있는 거는 불가피하죠. 우리가 원유를 수입해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근데 일본에서 241억 달러 적자를 냈는데요. 네. 예, 그만큼 일본에서 소재를 수입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1982년에 대학원 들어가지고 제 네. 뒤로 교수하고 정부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대일 무역 적자를 개선시킬 수 있을 네. 것인가. 각 산업별 특히 소재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네. 근데 거의 40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일본에서 핵심 소재는 우리가 다 수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 수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출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 네. 21%. 네. 그다음에 중국 비중이 27%였습니다. 근데 품목별로 보면은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고 중간재 수출이 중심인 대중 수출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일본이 더 강하게 나가가지고 네.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 생산을 줄인다면은 수출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사실 우리 경제 지금 가계가 부채가 많아가지고 소비도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우려된 사항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이 한 627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만큼 돈이 많이 있는데도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확실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가 별로 안 되고 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제 수출마저 감소되면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 각 전망 기관이 낮추고 있습니다. 네네. 더 낮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게 1982년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이 잘하는 소재 산업을 네. 잘할까 그리고 네. 그걸 잘 해야 된다라고 연구를 계속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사실 그 이야기는 제가 학창 시절 보내면서도 예.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던 예, 예. 이야기였었는데 40년 동안 안 됐던 거를 이제 정부에서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1조 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이쪽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일부가 좁은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경상수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저거 1,000억 달러도 넘었어요. 네. 뭐 작년에 줄어가지고 이제 700억 달러 안팎입니다만은 이 경상수지 흑자가 해외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로 나가거든요. 네. 그 돈 가지고 우리 정부 기업들이 해외 초제 산업 기술을 사든지 아니면 그 기업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그 기업을 우리 것으로 네. 상당 지분을 만들어야 된다. 네, 네. 그러면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근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만 소재 산업 정말 육성해야 되죠. 네. 얼마 전에 한 책을 서울공대 26이 쓴 축적의 시간 이런 책이 있는데 네네. 그 책을 읽어보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반도체를 제외한 핵심 소재에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 산업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마저 그렇죠.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네. 참 어려운 상황이죠. 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한 배경을 뭐 이걸로 딱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 때문에 국내 증시가 지금 이렇게 좀 하락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나쁜 상황인데 이게 더 겹친 것이죠. 지금 우리 증시가 올해 들어와서 세계에서 제일 못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 상반기 보니까 MSCI 선진국 주가 지수가 15.6% 올랐어요. 네. 그다음에 세계는 14.9%, 신흥국은 9.2%. 네네. 그런데 우리 코스피는 4.4, 특히 코스닥은 2.2%. 우리 네. 주가가 제일 못 올랐거든요. 네. 왜 이렇게 못 올랐느냐? 그거는 내부적인 문제죠. 지금 우리 경제 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로 좋은 점이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재고일 지수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발표할 때마다 재고일 지수를 발표하는데 재고일 지수라는 건 뭐냐면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얼마나 많느냐. 생산은 많이 했는데 얼마나 잘 팔렸느냐를 보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 재고일 지수가 지난 5월 통계 보니까 97년 외환위기 후 최고치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했는데 수출도 안 되고 내수도 안 되고 그래서 경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를 보면은 주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일평균 수출입 동향이었어요. 네네.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네. 근데 일평균 수출 금액이 20억 달러 안팎으로 작년보다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 보니까 0.9 정도 나옵니다.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같은 움직인다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얘기네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으로 수출은 좀 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안 되고 반도체가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 그 수출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통상 그 산업통상자원부라고 그러죠. 거기서 네네. 그 매월 1일 날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는데 네. 거기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역시 일평균 수출 동향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일평균 수출이 뭐 작년보다 좀 줄어들고 있고 이게 이제 주가와 같이 그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사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도 우리 주가가 계속 박스권이었죠. 그때 보면은 일평균 수출도 계속 20억 달러 안팎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랬었군요. 그리고 2017년에 주가 한번 올랐는데요. 그때는 반도체. 네, 그러니까요. 이게 수출이 많이 증가했죠. 네네. 그래서 2017년에 뭐 주가가 한 해 좀 올랐었습니다만 그때 보니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상장기업 영업이익의 4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다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일평균 수출 20억 달러 안팎, 주가 조정 네네. 이런 국면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의 투자 방식이 굉장히 명쾌하네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국가이다 보니까 그럼 하루하루 수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자 금액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지금 수출 잘 되니까 돈 넣고 지금 수출 안 될 때는 좀 돈 좀 빼고 그저 그러면은 그냥 계속 거기에서 유지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입 동계를 지난달 거를 매월 다음 달 1일 날 발표하거든요. 네. 세계에서 수출입 동계를 이렇게 빨리 발표하는 날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통계청 이거 발표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이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수출입 통계는 일일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지 꼭 발표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좀 쉬시지. 왜 나와서 그걸 발표하느냐. 그랬더니 외국인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 외국인이 한국 경제를 볼 때 한국 수출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한국 수출을 통해 가지고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 전체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이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니까요.
예, 그만큼 우리 경제는 한마디로 수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평균 수출 금액을 일반인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거 발표를 하죠. 어, 예, 과거에는 5일 단위로 발표하는데 네네. 최근에 보니까 10일, 20일 단위로 발표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관세청에서 보면은 네네. 10일, 20일 단위로 보니까 어. 예, 그걸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일부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들이 네. 그걸 평가를 해줍니다. 네네. 우리나라 10일, 20일 수출이 얼마나 됐고 그래서 이달에 수출이 얼마나 될 네네. 것이다. 예, 그걸 저 평가를 해주니까 각 증권사 들어가서 그 이코노미스트들 자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전 사실 몰랐거든요. 이거 꼭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안쪽의 이야기를 좀 해봤으니까 바깥쪽의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그 중국과 미국의 고위급 협상단이 이제 실제 협상을 시작을 했어요. 예. 이제 뭐 문제는 풀어 나갈 것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이번 협상에서도 어차피 풀지 못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질질 끌 걸로 보이세요? 예, 저는 본질 문제는 해결을 아직 안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점차 해소돼 풀어가는 과정인데요. 네네. 본질적인 문제를 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예, 이번 저는 미중 무역 전쟁은 패권 전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무역 전쟁에서 지금 기술 전쟁을 하고 그렇죠. 있죠. 예, 그리고 나중에는 금융 전쟁으로 가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2011년 죄송합니다. 2001년에 네. 세계 무역기구 WTO 중국이 가입했죠. 그 네. 이후로 중국이 무역을 통해서 미국에서 벌어간 돈이 4조 8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찾아야 되죠. 네. 그런데 미국이 이런 물건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그 돈 벌어갈 수는 없거든요. 없죠. 네. 미국이 잘하는 건 서비스, 특히 네. 금융업입니다. 중국한테 금융시장을 개방하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중국 무역협상단 단장을 미국 측 단장을 보면요, 뭐 무역협상이라면 상무장관이 단장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재무부 재무장관이 장관이 들어가 있어요? 예, 재무장관이 단장하고 네.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중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라. 4조 8천억 무역에서 이룬 돈을 금융에서 찾아오겠다. 근데 중국도 장기적으로는 뭐 금융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자본시장 안전 개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자기들의 체질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까지 그렇죠. 기다려라 하긴 할 텐데 네. 좀 기다려라 이렇게 요구하고요. 예, 그 시기가 뭐 저는 내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중국이 그 자본시장, 금융시장 안전 개방하면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금융시장에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 것 왜냐하면 같으세요? 네. 예, 비정상적으로 중국 금리가 낮거든요. 네네. 그런데 금리 자유와 금융시장 개방하면은 일시적으로 금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르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중국 기업들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구조조정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9% 10% 성장하다가 올해 뭐 6% 중반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럴 경우 뭐 저는 4% 5%로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네네. 그때 중국의 그 자산가 이자는 많이 떨어지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미국이 노리는 것은 그때 중국 금융시장 들어가지고 금융으로 돈을 벌겠다. 저는 그런 의미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늘 말씀드린 건 우리도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네. 이제 우리도 물건을 만들어서 중국에서 돈을 벌었습니다만은 금융으로 우리 국부를 늘려야 된다. 저는 그런 시기가 뭐 내년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그 협상 테이블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금융시장은 계속 개방을 하겠다는 취지는 일단 중국에서 좀 밝혀놓은 상태니까요. 알겠습니다. 금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미국 금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갖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과연 진짜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교수님한테 여쭤본다고 해서 파월 의장의 생각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는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현재 경제 지표나 아니면 그 분위기를 봤을 때 금리 인하 7월에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세요? 예, 저는 가능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말에 그 6월 고용지표가 발표됐지 네네.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좋았어요. 높게 나왔습니다. 네. 좋아서 이제 금리 인상이 물 건너간 게 아니냐. 네네. 근데 우리가 한 달만 보기보다는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월에서 6월까지 비농업 분야 고용이 17만 1,000개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작년 그 상반기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 상반기 23만 5천 개 증가했거든요. 네.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 추세는 지금 감소 추세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통화 정책할 때 물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소비자 물가 2%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네.
근데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이걸 통화 정책할 때 중요시하게는 여기는데 뭐 지금 5월까지 1.4%, 그다음에 핵심 소비자 물가는 1.6%, 네. 2% 미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측면에서 더 나쁩니다만 미국 경제학자들도 앞으로 그 디플레 우려가 앞으로 심화될 거 아니냐. 네네. 예, 그래서 통화정책 목표를 변경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현재는 뭐 미국 경제 지표가 좋지만은 지금 모든 경제 지표들이 정점을 치고 둔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미국인 것처럼 저는 선제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뭐 7월 빠르면 이달이고 늦어도 올 하반기에 저는 50bp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채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지 네. 않습니까? 독일은 뭐 마이너스 0.38%, 네. 일본 마이너스 0.2%, 네. 미국은 2% 안팎인데요. 뭐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낮죠. 네네. 그런데 저는 시장은 때로는 거품, 역거품을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똑똑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시장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했다. 실제로 제가 통계 분석해 보면은 네네. 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시장 금리가 하락했을 때 네. 기준금리를 인하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합쳐볼게요. 이제 금리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과 관련된 수출에 대한 전망 이 두 가지를 합쳐볼게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유동성의 공급은 확실히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럼 그 유동성이 우리 시장에 과연 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제는 방금 앞서 가장 처음에 말씀하셨던 일평균 수출 자체가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유동성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나라로 과연 그 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거든요. 예, 저는 지금 금리보다는 실물 경제, 경제 펀더멘탈에 더 네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그 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 주가가 좀 올랐는데, 네네. 근데 이론적으로 주가를 보면은 뭐 배당금이 늘어나든지 금리가 떨어지든지 그렇죠. 기업 이익 증가율이 올라오면 주가가 오르거든요. 네네. 최근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더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서 펀더멘탈, 네. 기업 이익 증가율, 경제 성장을 관찰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 경제가 2009년 6월 경기가 저점이었었죠. 네. 예, 그리고 지금까지가 121개월 역사상 가장 긴 확장 국면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경기 확장 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게 경제학자나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과거 보면은 이제 주가가 경기에 선행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데는 경기 정점치고 69년 이후 경기 순환과 주가 관계를 보면 11개월에 걸쳐 가지고 S&P 500 지수가 23%나 떨어졌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언제 경기가 정점이냐? 주가가 미리서 그걸 이야기해 주겠습니다만은 뭐 경기 정점쯤은 주가가 폭락하게 되니까요. 네네. 특히 2017년 12월 달에 미국 경기가 정점치고 그때는 S&P 500이 무려 49%나 떨어졌거든요. 네. 예, 저는 지금은 금리도 중요하지만 왜 금리를 내리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기 것이라는 때문이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보다는 지금 미국의 펀더멘탈, 지금 세계 경제 다 별로 좋은 데가 없거든요. 네네. 미국 경제만 거의 유일하게 좋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예, 미국 경제마저 나빠지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을 드렸던 거는 우리 시장의 전망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네.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정점치고 미국 주가 하락하면 주식형 펀드로 세계 자금들이 별로 안 들어오죠. 네네. 예, 그러면 외국인들이 뭐 우리 주식도 덜 사게 됐죠. 그래서 국내가 펀더멘탈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 보면 2008년 8월 달에 144조까지 갔거든요. 네네. 그게 지금 80조 안팎에서 정체된 상황인데요. 네. 우리 주식시장으로 돈이 별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들 주식을 팔면은 우리 주가가 한 단계 더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시점이 내년 상반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뭐 당장은 아닌데 네. 예, 미국의 펀더멘탈이 이축됐을 때 경기 정점을 쳤을 때 다시 한번 글로벌 금융시장, 우리 금융시장에도 다시 한번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